문이 열렸다. 5월 초.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따사로웠던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남자친구가 집에 들렀다. 나는 올해 53. 이혼 후 혼자 생활한 지도 7년째다. 딸은 결혼에 분가했고 회사에선 팀 막내들에게 치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만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건 역시 큰 위로였다. 남자친구는 나보다 2살 어린 회사 동료였다. 조심스레 시작된 인연은 어느덧 1년을 넘겼고 가끔 주말에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소박하게 점심을 먹고 와인을 한 잔 나눈 뒤 우리는 조용한 휴일 오후를 침묵과 온기로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딸깍 믿기지 않는 소리.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고 남자친구는 황급히 벌떡 일어났다. 문이 열렸다. 정말 열렸다. 우리가 아무도 방문하지 않기로 한 그날. 그 누구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지 못했을 텐데. 현관문 너머로 키가 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당당한 걸음으로 방 안을 향해 다가오던 그 낯선 얼굴. 나는 황급히 이불을 덮었고 남자친구는 앞을 막아섰지만 그 남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집에 사람 있었네? 그 표정은 너무도 태연했고 마치 자기가 당연히 들어와도 되는 공간이라도 되는 양.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손발이 덜덜 떨렸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벌거벗은 공포에 노출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남자친구는 침착하게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그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 경찰까지 불러? 나 여기 사는 사람 친구야. 예전에 카드키 맡겨놨었는데 까먹고 있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그는 이미 거실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고 내게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밀려왔다. 당신 누구죠? 이 집 사람 이름이나 말해보세요. 남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집주인이 지금 눈앞에 있고 모르는 사람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 친구라고 우긴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결국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남자는 오해였다며 나가버렸다.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공간은 안전해야 한다. 특히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이 집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남자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공포는 방 안 곳곳에 남아 내 숨결을 옥죄고 있었다. 그 후에 충격 일상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나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우면 자꾸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낯선 침입자. 도어락이 열리던 찰나의 딸깍 소리. 그 소리만 떠올라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분명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내 안에 남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두고 벌벌 떨던 그날 밤 이후 나는 잠든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 누워있는 시간 동안에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낯선 발자국 소리,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숨소리까지도 모두 나를 찌르는 공포였다. 몇 번이고 확인한 문고리. 다시 한번 눌러본 도어락. 보조잠금 장치를 사다가 붙이고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장이 조여들고 호흡이 가빠졌다. 남자친구도 나도 이 사건 이후 대화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도 충격이 컸겠지만 나는 말할 힘조차 없었다. 출근은 했지만 매일이 힘겨웠다. 사무실로 들어가는 발걸음도 무거웠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숨이 막혀왔다. 특히 회의실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 회의 도중 이유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무너졌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메일을 읽어도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음이 떠 있는 기분, 내 몸에 내가 없는 기분.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더 크게 들렸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는 모두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눈을 피했고 말을 아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 카페를 전전했다. 늦게 들어가도 잠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없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다. 밤이면 불을 다 켠 채로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 TV를 틀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불면은 날카로운 침처럼 나의 하루하루를 찔러댔다. 점점 기운이 빠졌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다. 과장님이 말을 붙일 때마다 움찔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피하게 됐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을 때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울음은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걸고 소리 없이 엉엉 울었다. 눈물이 이유도 없이 쏟아졌고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날 결국 나는 인사팀에 병가를 요청했다. 처음으로 내가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건강의학과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나는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서글펐다. 나는 이제 망가진 건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는 내게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 했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상담을 받으라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병원을 찾았고 처음 받은 약은 3알, 다음 주엔 4알, 지금은 5알로 늘어났다. 약 없이는 잠을 못 잔다. 출근도 쉽지 않다.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다. 남자친구도, 회사 동료도, 가족도 내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병원과 약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처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러 갔던 날, 나는 대기실에서 20분을 넘게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그 문턱을 넘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닐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이미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문득 깨달았다. 그 사건 이후 단 한순간도 나는
정상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겨우 용기를 내어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담담한 얼굴의 의사가 내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달라붙고 숨이 턱 막혔다. 겨우겨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잠을 못 자고 사람이 무서워요라고 말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중간중간 받아 적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나는 계속 떨렸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게 약을 처방해 주었다. 수면 유도제, 항불안제, 가벼운 우울증 약, 종이 봉투 안에 담긴 조제된 알약들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이게 지금 내 삶의 모양인가? 누구보다 강인하다고 믿었던 내 인생이 이렇게 아락한 줌에 의지해야 할 만큼 망가져버린 건가? 그날 밤 나는 약을 먹었다. 잠들었다. 한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잠이었다. 그런데도 아침이 되자 또 불안이 몰려왔다. 오늘도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나면 어쩌지? 내가 문을 제대로 잠갔나? 혹시 내가 약에 취해 있는 사이 또 누군가 들어오면 그 불안감은 약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다. 나는 불면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지만 불안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의사는 약을 하나 더 추가했다. 두 번째 주에는 약이 4개로 늘었고 세 번째 주에는 5개. 그렇게 나는 매일 아침 그리고 밤 작은 알약들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 알씩 넘기는 삶을 살게 됐다. 회사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나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 하지만 약을 먹은 날은 정신이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 딴청을 부리는 내 모습을 나조차 낯설게 느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상사가 한 번 물어봤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다. 하지만 내 속은 텅 빈 동굴 같았다. 밥맛도 없었다. 자주 배탈이 났고 속이 부글거렸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체중도 점점 줄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계속 땅속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의미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 남자친구는 자주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도어락을 바꿨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다 빈말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내 슬픔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그 누구도 내 안에 깃든 공포와 무너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사람들을 멀리하게 됐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다 내가 이토록 망가졌다는 걸 확실히 인식하게 된 날, 나는 거울 앞에 섰어. 20분을 울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온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약과 함께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다.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아픔을 참으며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엄습했다. 경찰 조사 서류상의 정의는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 신고는 바로 접수됐다.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온 경찰의 표정은 내가 예상했던 그런 심각함과는 달랐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낯선 남성이 도어락을 뚫고 들어왔다는 명백한 침입 상황. 게다가 내가 그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방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순간을 이야기했지만 아, 그래요? 혹시 그 사람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는 말이 되돌아왔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집 번호를 알았냐고요? 그게 지금 중요한 질문인가? 나는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지금 피해자인데 왜 내게 그 책임의 가능성을 묻는 걸까?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를 기록했다. 나와 남자친구의 진술을 번갈아 들으며 종이에 뭔가를 적어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오지 못했다. 남자친구가 그 사람, 우리 건물에 사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일단 주소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주거 침입은 맞는데 특이사항은 없네요. 특이사항?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내가 겪은 공포가 특이사항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그저 하루에 몇 건쯤 처리되는 민원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었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신분 확인, 진술서 작성, 사건 당시 상황 설명. 딱 교과서에 적힌 매뉴얼대로. 나는 너무 불안했고 내 말투도 어눌해졌다. 말을 하다가 울컥했고 숨이 가빠오기도 했다. 경찰관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도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어깨를 다독인다거나 힘드셨겠어요. 한마디라도 해주었다면 그래도 마음이 좀 나아졌을 텐데. 그들은 철저히 중립적이었다. 냉정했고 신속했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믿는 태도였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건 차가움이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가해자 조사가 끝났고 조만간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가해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은 딱딱한 어조로 답했다. 술에 취해서 실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라고? 낯선 집에 도어락으로 들어온 게 실수라니.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격분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말했다. 그럼 저는요? 그날 이후 불면증에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그런 건요? 그건 그냥 실수로 넘어가나요? 경찰은 말이 없었다. 눈을 피했다. 아마도 위로를 건네는 게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탄원서를 써야 했다.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또 한 번 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다. 왜 피해자는 늘 자신의 상처를 증명해야 하지? 왜 가해자는 술 한 잔에 면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새벽까지
울다 약에 의지해야 하는 걸까? 경찰 조사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는 나의 상처가 수치처럼 느껴졌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다. 가해자의 태도 합의라는 이름 아래의 회피와 무책임. 경찰 조사 이후 며칠간 조용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 사람은 뉘우치고 있을까? 그날 밤 내가 느낀 공포와 수치를 그는 조금이라도 짐작할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다. 망설이다가 받았더니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피해자분 되시죠? 저는 가해자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그날의 악몽의 주인공과 단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받고 있었다. 가해자 측에서는 이사를 계획 중이고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어도 피해자분께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웠다고 하네요. 정말 그랬을까? 그 말이 진심일까? 왜 그날 집에 들어오던 용기는 있었으면서 지금은 조심스러워진 걸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단지 금전적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반성의 뜻으로 당분간 휴학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안전이었다. 심리적인 안정. 다시는 그 사람과 마주칠 걱정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왜냐면 가해자는 내 남자친구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 학교도 같을 가능성이 높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캠퍼스에서 마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그러자 변호사는 말을 바꾸었다. 이사 예정이고 대학을 계속 다닐 계획입니다. 휴학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건 합의가 아니라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절차일 뿐이었다.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통의 사과 편지도 없었을까? 왜 처음부터 술에 취해서 실수였다는 비겁한 핑계를 댔을까? 왜 나의 병원 진단서, 약 처방 기록을 받고도 형식적인 접근만을 반복하는 걸까? 나는 변호사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쪽에서 이사를 가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건,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합의할 마음 없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은 왔다. 가해자의 부모가 편지를 보냈다며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우리 아이도 많이 놀랐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수한 것뿐입니다. 공부 계획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인생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의 인생을 망치게 생겼단다. 도대체 이 세상은 누구 편인가? 가해자의 실수는 청춘의 흔한 일탈쯤으로 용인될 수 있는 거고, 나는 정신과 약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그건 고려되지 않는 건가? 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많은 피해자들이 왜 분노하는지 절절히 깨달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합의라는 단어가 그저 벌금 감면 수단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도
공감도 아니었다. 그저 처벌을 덜 받기 위해 조금의 양심을 팔았을 뿐이었다. 어떤 날은 그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오히려 상황을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자기 합리화라는 걸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며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법적 처벌 수위를 줄이고 싶었을 뿐이다. 합의란 이름 아래 피해자의 아픔을 부정하고 상처의 깊이를 외면하고 감정은 숫자로 환산된 서류 위에 하찮게 올라갔다. 나는 그런 합의에 절대 응할 수 없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야 했다. 검찰 통보 구약 시 벌금형. 법의 한계에 무너진 희망. 그날은 출근길이었다. 회사 앞 지하철역 계단을 막 올라가던 중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검찰청 알림 사건 번호 구약식 벌금형 결정. 처벌 내용 벌금 10,000원.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아찔했고 심장이 심하게 요동쳤다. 구약식 벌금. 이게 끝이야? 나는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출근길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는데 나는 혼자 세상에 멈춰버린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수십 통의 진술서를 썼다. 병원 기록, 정신과 소견서, 심리상담 내역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벌금형. 고작 벌금 몇십만 원이었다. 사람 하나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심리적 공황을 남겼는데 그 대가는 돈 몇 장이면 충분하단 말인가. 검찰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 검사를 바꿔달라고 했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연결된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구약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재판 없이 벌금으로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피해자인 저는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재판도 없이 벌금 몇십만 원만 내고 끝나는 겁니까? 검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는 불법성이 명확해야 하고 물리적 피해가 없으며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순간 내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건가 싶었다. 나는 분명 낯선 남자가 문을 따고 들어와 신체적 위협 없이 그러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남긴 사건의 피해자였다. 하지만 법은 그걸 실질적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으면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건 참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저는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약 없으면 잠도 못 자요. 회사는 조퇴가 일상이고 지금도 심장이 벌벌 떨리는데 그게 피해가 아니면 뭐가 피해입니까? 검사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법의 한계였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다. 왜 뉴스에는 늘 피해자가 울고 있고 가해자는 웃고 있는지, 왜 세상은 피해자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가해자에게는 한 번의 실수라는 면죄부를 주는지.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법은
내 아픔에 대해선 생각보다 훨씬 무심했다. 구약식 통보서를 받은 날,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찢지 못했다. 그건 법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영원한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가운 거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어떤 기관에도 기대지 않았다. 검찰, 경찰, 국가. 그 어떤 구조도 내 감정을 구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짜 내 목소리로 이 일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 이야기만큼은 내가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는 이 영상으로 내 사건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내 이름으로, 내 진실로, 내 상처를 남기기 위해 인간의 이기심 공감 없는 사과와 자기 합리화.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말들이 하나같이 위로가 아닌 판단이었다. 그래도 다행이네. 몸 다친 건 없잖아. 술 마시고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굴면 그 사람 인생 망칠 수도 있어.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었다. 아니, 내가 겪은 공포가 그저 실수였다고? 그날 밤 내 심장이 멈출 뻔했던 건 내가 민감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검찰의 구약식 벌금 통보서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더 냉정하게, 더 무심하게 내 감정을 잘라내는 칼날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대인 기피가 생겼다. 친구도 직장 동료도 그저 상식적인 조언을 해주는 척하며 결국 나를 탓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 쪽 변호사는 여전히 연락을 해왔다. 아직 합의 의사 없으신가요? 가해자 측에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사과 한 번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가족들이 진심으로 가족. 그 사람은 지금도 내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이 그저 대리인을 통해 진심을 전한다는 것이다. 진심은 직접 와야 한다. 마주 봐야 한다. 입으로만 하는 말은 문자 메시지만큼 가볍다. 한 번 누르면 끝나는 사과에 나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의 부모라는 이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우리 아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 저지른 일입니다. 용서해 주시면 정말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사과였다. 하지만 그건 부모의 입에서 나왔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게다가 그 부모는 이야기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아이 장례가 걸려 있어요. 부디 크게 벌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이 전화도 내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내가 벌을 원해서가 아니다.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다. 하지만 사람들은 늘 피해자에게 선을 강요한다. 참아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악에 바쳤다고 한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더럽혀졌다고 느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왜 내가 이토록 괴로워야 하나? 왜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만들어낸 큰일처럼 보이는 걸까? 도대체 누가 처음에 내 집에 들어왔는데, 누가 내 인생을 무단으로 침범했는데, 나는 억울함보다 허무함이 더 컸다. 세상은 정말 나를 걱정하지 않는다. 단지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 너도 빨리 있는 게 좋아. 계속 힘들어하면 너만 손해야. 너무 오래 끌면 사회생활에도 좋지 않아.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쏟아졌다. 나는 깨달았다. 공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공감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무너지는 거였다. 하지만 아무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 멀쩡했다. 가해자도, 그 가족도, 그 친구들도. 오직 나 혼자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나의 삶은 변했다. 무너진 일상, 낯선 내가 되어버린 나. 사건 이후 내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쪽이 무겁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심장 한가운데에 박혀 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갑자기 손이 멈춘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분명 어제보다 더 피곤한데,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직장에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됐다. 내가 겪은 일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도 누가 진심으로 들어줄까 싶었다. 회의 시간에 멍하니 있다 보면 상사가 눈치를 준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시선에는 일에 집중 못한다는 불만이 담겨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내게 책임을 묻고 있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제 그만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말들을 들을까봐 나는 입을 닫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가끔 문득 그날의 소리가 들린다. 철컥. 현관문 열리는 소리. 그 한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밤이 되면 잠들기가 무섭다. 눈을 감으면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내 방 안을 어슬렁거리는 그 장면이 떠오른다. 그래서 나는 전보다 술을 자주 마시게 됐다. 한 잔, 두 잔. 잠이 들기 위해 마시고 또 마셨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더 무기력하고 더 텅 빈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 같지 않았다. 평소엔 활기차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던 내가 이제는 낯선 전화번호가 뜨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길을 걷다가 남자가 내 옆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려 멈춰 서야 했다. 이런 내가 너무 싫었다. 너무 약해진 것 같고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책망했다.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이 정도 일로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되뇌어도 변하지 않는 건 내 안에 새겨진 그날 밤의 공포였다. 그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며칠 전 회사 후배가 나에게 슬쩍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선배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말끝을 흐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예민한 사람, 피곤한 사람,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무너지는 소리를 매일 밤 듣는다. 들키지 않으려 웃고 일하고 버티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디에도 기대기 어려운 그 고립감 속에서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건 자체보다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맞이한 일상의 변화. 나 자신이 낯설어지는 그 경험이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로 머물 순 없다. 무너지면서도 나는 다시 일어나야 했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은 내가 무너졌다고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상처를 꺼내어 비추는 용기. 나는 긴 터널 속에 있었다. 빛은 보이지 않았고 앞이 아닌 뒤를 보며 계속 후회하고 자책했다. 왜 그때 문을 더 잘 잠그지 않았을까? 왜 바로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멍하니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까? 수없이 되돌아보고 또 되묻고 또 자책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맞다. 나는 그저 내 공간에서 나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다. 누구도 누구의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기본이 무너졌을 때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라는 이름을 나 스스로에게도 붙이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거창하게 느껴졌고 나는 그저 작게 조용히 잊히고 싶었다. 하지만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 상처를 꺼내어 보기로 했다. 조금씩 천천히. 이 영상이 바로 그 첫 번째 시도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마치 입안 가득 모래를 문 것처럼 버거웠고 무거웠다. 하지만 한 줄, 두 줄씩 꺼내다 보니 나는 깨달았다. 말하는 순간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썩어가지 않는다는 걸.
고통은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된다. 그리고 그 병은 내 일상을 갉아먹고 내 인간관계를 허물고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나는 아팠다고. 나는 무서웠다고. 나는 외로웠다고. 그리고 그걸 꺼내놓는 지금,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을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감정적이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별일 아닌 일로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고통은 내 삶에서 일어난 명백한 현실이었다는 걸. 나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고, 더 겁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해졌고, 더 강해졌고, 더 용감해졌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 밤 당신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압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버티고 있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지금 혼자서 아파하고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가족이 아니어도, 친구가 아니어도, 이름 모를 누군가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을 꺼내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자 내 삶에도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에게 전해지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아팠고, 나는 힘들었고, 나는 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나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의 시선에서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잊히지 않은 감동 실화, 그리고 따뜻한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삶의 온기를 전하는 힐링 채널, 힐링민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